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봤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보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자가 나 스스로 신에게 먼저 구원받았다라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겠다라는 적반하장의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가 원작인 영화입니다. 지금 사과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죠. 네. 내란 세력 그 누구도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특히 이제 중세에는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형식적인 이 세탁의 통로를 만들어 놨고 그게 일종의 고백이라는 장치였어요. 네, 고해성사 같은 그렇죠. 거 고해성사 만들고.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 종교적 고해를 통해서 개별적인 어떤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신과 계약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으니 굳이 사죄할 필요 없다라는 방식이 성사된 거죠. 이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현실화된 것 중 하나가 헌금이죠. 네. 헌금을 많이 내므로써 내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의 자기 구제 양식이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은 중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교의 역할을 뭐가 대신하느냐? 저는 지금 안타깝게도 법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 변호사님이시지만 제일 먼저 가해자를 만나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많이 조언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지 말라고들 얘기해요. 뼈를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그렇지.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법적 조언의 첫 번째가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회의원님 잠깐 끊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네네. 국회 법조인들이 네. 사과에도 법적으로 자백하는 게 아니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도 저희가 청원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과 시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가령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사과라는 이 마음을 담은 행위를 저들은 아주 법적인 회피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자 그렇다면 그 양심의 문제를 생각해서 한덕수 역시도 지금 역시 그 한마디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총리는 사과할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나는 일단 파면되었지만 될 뻔했지만 돌아왔다라는 식의 자기 구제 효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 기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고해했다 헌금 많이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 다 난 이미 했다? 돌아왔고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고 지금도 뭐냐면요 굳이 따지자면 법을 무시한 거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매우 애매하게 자기 기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죠. 왜 그랬느냐. 결국은 저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덜컥거리느냐. 이 사람이 이런 욕망이라는 걸 굳이 가지고 살진 않았어요. 늘 반사체였기 때문에 큰 권력에 기대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욕망만을 늘 계산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욕망이 외삽이 된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넣어준 거죠. 너에겐 이런 욕망도 가능해. 이 외삽된 욕망이다 보니까 덜컥거리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죠. 외삽된 욕망이 이물감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형적이고 괴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괴물 같은 욕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꿈꾸지 못했던 대권의 욕망. 이거는 아마도 아주 대행을 하면서 의전을 받는다거나 누군가 이 사람의 지금 그 대행의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외삽된 욕망들이 지금 마구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너가 할 수도 있다. 너한테도 권한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 기형적인 괴물성에 가진 폭력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린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나름대로 자기 기만을 하면서 난 나 속죄 받았다. 이미 할 바는 의무는 다 했고 나는 용서 받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없다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힘은요 다룰 수 있는 자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골룸이 자기의 권한을 넘는 반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괴물로 됐죠. 외삽된 욕망에 의해서 괴물처럼 살아가죠. 네. 네, 그 빼짝 말라서 정말 자기 욕망에서 자기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잃어버리죠, 사실. 자기를 잃어버리죠. 저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과 같은 형국과 이 지금 저는 한덕수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마 본론 제가 밝긴 했어요. 그 한덕수. 그 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부모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교 차고 나서도 진짜 내란 종식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한 작업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 헌법 수호 세력 대 헌법 파괴 세력으로 네. 봐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언정 금방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헌재 재판 결과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3월 28일 이 살롱 나왔을 때 사실 좀 격분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들은 법을 총처럼 휘두르고 칼처럼 쓰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와도 아마 군사 계엄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법으로 계엄할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 예. 사실 약간 이런 사태들이 조금 짐작이 됐던 그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면이 되더라도 매우 힘들겠다는 그때 굉장히 강렬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 지금 진짜 쿠데타 세력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배우 내지는 거의 꼭두각시 그 진짜 쿠데타를 설계한 사람들조차도 통제가 좀 쉽지 않았던 플레이 버튼이었던 거예요. 이 플레이 버튼이 좀 고장 난 거죠. 우리 왜 리모컨이 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리모컨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적당한 시간도 기다려주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됐을 때 눌러줘 했을 때 딱 버튼만 눌렀어야 하는데 이미 군은 생각보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의 군 통수권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규명이 싹 된 상태였고 그거보다 이제 이 법비들은 깨달은 거죠. 법이 더 쉽네. 법이 더 구멍이 많고 자 뭐냐면 첫 번째 사법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기현 판사 움직였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중인 황실이에 다 보는 데서 즉시 항소를 안 했어요. 네. 풀어져 버렸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정. 검찰의 순회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움직이면 가능했고 그때 벌써 3월 28일 일이 다 일어났죠.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헌법재판소에 잘 움직이면 다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한 이들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어요. 외부 세력을 통해서 흔들면서 내부적인 압박을 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흔들면서 양동작전 정도가 아니죠. 뭐 3동, 4동 작전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뭐냐. 그러면서 저는 저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나쁜 욕망도 잘 안다고 봐요. 뭐냐면 그래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자마자 뜬금없이 개헌론 같은 것들이 몰고 왔던 거는 개헌론이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개헌론이란 진공 상태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분출된 거예요. 저는 이 역시도 양동작전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한 쿠데타가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있었고 친일 쿠데타는 왜냐하면 너무나 현격하게 도드라진 대권 후보로서 명약 관화한 야권의 대표 주자를 사법살인하려는 걸 왜 사법 쿠데타라고 안 부르나요? 꼭 총칼 군대를 국회에 보내야만 쿠데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무감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더 눈길을 주는 것뿐이지 저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안가 모임에 갔던 그 네 사람이 왜 전부 다 법률 관계자여야만 하는가. 법률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실은 이 쿠데타의 본질도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못 쓰인 어찌 보면 그런 법이 총칼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